그 칼 세이건이 4살인가 5살 때 어렸을 때 무슨 엑스포 이런 데를 갔는데 타임캡슐이라는 걸 묻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당대에 무슨 뭐 신문이니 뭐 이런저런 잡동산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타임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미래에 어느 시간에 그걸 열어보겠다라는 그 개념에 이 5살 아이가 너무나도 매혹된 거죠. 그 신기한. 그러니까 그 5년 인생에서 몇십 년도, 100년, 200년 뒤에 열어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놀라운 건데, 그거를 어쩌면은 저기에 담은 걸 것 같아요. 되게 1977년에 지구에 살고 있는 56개국인가 5개국의 언어, 그 당시의 생활 사양을 담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 어떻게 담았느냐. 요게 요거를 딱 보시면 우리 턴테이블 있잖아요. 턴테이블을 위에서 본 장면이고 옆에서 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턴테이블을 요거하고 그 높이를 어느 정도 해서 해라. 그 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서 해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속도로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미지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가서 보이저 골든 디스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풀어가지고, 그럼 처음에 들으면은 요런 파처럼, 요 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지지지 뭐 이런 소리가 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들이 해독이 되면서 밑에서 이렇게 여기 말 그대로 지 하나씩 그어지는데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시대상을 나타내는 거, 고래 뭐 이런 모습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되게 이제 신기한 건데, 참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중성자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성자별 정도로 남게 되면 얘가 되게 빠르게 돌아요. 모두가 그러진 않는데, 아마 모두가 그럴 건데 되게 빠르게 도는데, 그럼 여기에 자기력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한테로 오게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요렇게 돌면은 나오는 건 이 자기력선을 피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극방향으로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빔이 도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얘가 한 번씩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빙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펄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안 켰구나. 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되게 멀리 있고 이 펄사의 주기 자체가 너무나도 규칙적이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서 봐도 저게 같을 거라는 전제를 담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19개 펄사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저 펄사의 위치들을 가지고 그 공통된 위치를 찾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잘 자세하게 안 보이실 텐데, 수소 옆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 원자 핵 옆에 플러스면은 그 옆에 이제 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얘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2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나가 똑바로 서 있는 거고 하나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개가 에너지 상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발이 밑으로 가게 서 있으면 중력을 받아서, 중력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거꾸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구나무를 서서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해. 그죠? 여기에 뭔가를 발을 걸고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럴 텐데. 그래서 그럼 여기가 에너지 상태가 조금 더 높으니까 내가 더 편한 상태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혀서 똑바로 오게 돼요. 그러면은 불편한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편안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오게 되면은 그 에너지 차이 때문에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전자의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렇게 검은 선 같은 것들이 원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수소의 경우는 그 전자가 그렇게 거꾸로 뒤집힐 때 나오는 파가 뭐냐면 21cm 파예요. 전파예요. 우리 가시광선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전파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파가 21cm 파예요. 우주는 가면 21cm 파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소음이 그냥 가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되는 건 아니고 한 10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기는데 천문학의 묘미는 뭐라 그랬죠? 천문학적인 규모와 숫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년에 한 번씩 해도 예를 들어서 10만 개 있으면 1년에 하나씩 하겠죠. 100만 개 있으면 1년에 10개는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개는 보겠죠. 근데 우주의 수소가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잡음 속에서 얘는 어떻게 골라낼 거냐? 얘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이 있는 신호는 뭔가 지적인 생명체를 알려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찾아라 라고 정보를 넣어 놓은 거예요. 타임캡슐을 담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 미래로 띄운 편지라는 제목을 하게 됐어요. 앞에 제목을 아시리아인들이 이런 뭐 앞에 우리가 이런 댐도 짓고 뭘 다 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창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저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고 있거나 안 던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많은 걸 이룬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만들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고 만들면 지금 세상이 이꾸라지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또 저 질문 들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또 너무 재밌게 그랬거든요. 뭘 더 창조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암시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만드는 존재라는 걸 되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질문이다. 근데 저는 우주 진화사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강의 자체에서 요즘은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다 보니 창조를 제가 잘 강조로는 안 하게 되는데 우주 진화사는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변형의 역사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역동의 역사예요. 단 한순간도 우주는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저게 몇 장이었죠? 3장이었죠? 제가 또 몽골 가서 찍었던 사진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알고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의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고 그 은하는 또 다른 초은하단 주위를 돌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러죠? 운동이라는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변화라는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봤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속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내가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전기 자극들과 뭐 효소들과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정지에 있은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나의 감각이 제한되는 데서 오는 그런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다. 모든 짐승들이 이 시대에서는 땅을 향하게 있지만 인간만 고추 서서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그리고 하늘을 보지 않고 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저는 되게 드물게 하늘을 보는 아이였었거든요. 그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시력이 빨리 안 나빠졌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본다라는 건 동경을 하고 꿈을 꾼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동경과 상상을 하고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종의 특징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6주, 7주 동안 했던 이 안에 이런 산물들을 낳은 거죠.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종은 호모사피엔스 외에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보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띄운 편지는 그냥 이 장의 키워드는 뭘까라고 하면 저는 정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지식이긴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정보가 많다, 즉 박학하다고 해서 나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현명할 수 있는 전제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늘 그 과학자들 경계하라라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과학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제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무지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은 거예요. 저도 그냥 평범해지는데 전문가 자신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이 분야가 뛰어나니까 이 분야도 잘 알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정을 하게 되죠. 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싫어하는 과학자가 하나 있는데 사실 둘인데 하나가 누구냐? 스티븐 호킹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우주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오만이 있어요. 그 오만에 저도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궁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학 때 보면 물리 다들 이렇게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들 중에 자기만 아직 살아남아서 물리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어떤 때 막 너무 아름다워. 자뻑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세게 그냥 꼬나박았죠. 네, 30대 중반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저 바깥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배웠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안의 우주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했구나. 라는 걸 정말 뼈아프게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자, 옆으로 많이 샜는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어떤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이 연구 분야를 벗어나서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건 상식선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 그 권한은 절대 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옆으로 많이 새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남자 과학자가 누군지 얘기 들으면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인공자궁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인공자궁이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지퍼백인데 지퍼백 안에 양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기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신장 투석하는 기계에다 연결시키면 아기가 내놓는 배설물들 이런 노폐물들은 한번 이렇게 하면서 걸러서 다시 넣어주니까 양이 제대로 자라서 미숙 양을 넣어서 제대로 키워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술은 왜 만들어졌냐면 미숙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안 멈추잖아요. 더 나가. 더 나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그냥 경고등이 삥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한 게 이 시점인데 그러면 여자들이 경련 단절 때문에 고생하니까 한 25주 정도 3주에서 4주 5주 요때 놓고 한 주 차이가 아이의 생존율이 확 달라지는 때라고 해요. 그 안정되는 때에 그리고 그때쯤이면 배가 그렇게 표시가 날 때도 아니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 가서 거기다 지퍼백에다 애 넣어놓고 자기는 와서 일주일 뒤에 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 기술을 정말로 믿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발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큰딸은 이 기술의 혜택을 보긴 조금 늦은 것 같고 우리 둘째 딸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경력 단절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죠? 정말 이거는 여성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단순간에 그냥 정말 뭔 헛소리를 저렇게 하지가 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직장생활 했고, 딸들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경력 단절이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 문제여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데 저마저도 질문을 안 하면 정말 저건 직무유기겠다 싶어서 동업자 등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건 이 주어진 정보에서 연관성을 읽어내는 능력인데 이 사람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통합적인가, 얼마나 상식에 부합한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에 우리 그 이전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에 대한 이해는 제한된 인간의 오감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오감을 확장시키는 방식들을 알고 난 지금에는 예전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뒤집힌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히면 저렇게 되는 건가라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다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물음표에 흔들리느라고 아닌데 이러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지퍼백, 경력 단절을 둘러싼 수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하나에만 집중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걸 해결을 할 때도 사람이나 관련된 생명체나 지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빠지고 나서 기술로만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게 되는 거죠. 통합성을 깨터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빠진 이야기는 항상 아니야 혹은 물음표를 크게 달고 들으셔야 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물의 유전 물질,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냥 일반 비트 그냥 여기 책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정보인 거예요. 그 얕잡아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우리 지난 2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이제 박테리아라 그러면은 이제 원핵 세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핵 세포만 돼도 이게 한 10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메바 정도의 진핵세포 단계를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00배 뛰었잖아요. 근데 100만에서 4억이면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배가 뛰는 겁니까? 그죠? 10의 8승이고 100만이 10의 6승이니까 80배가 뛰는 거예요. 여기 100배였는데 80배면 더 작은 거네요. 많은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숫자의 그건 거죠. 근데 4억에서 5억으로 뛰면 이것도 10배가 넘어요. 근데 우리 고래나 인간 몸 같은 경우는 이미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정도가 있고 그 각각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거의 도서관 하나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엄청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난번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전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습된 정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저장될 어딘가가 필요하니 그건 이제 뇌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 진화 단계 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잘 눈치 못 채셨을 텐데 지구가 탄생했다,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탄생. 그죠? 근데 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탄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엄밀하게는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정보가 살아가는데 유전 정보만으로 안 되니 뇌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 다세포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 그 중에서 정보를 전담해서 저장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뇌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아니라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는 이 전체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얘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체가 없이 뇌만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삼중뇌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여서 가져왔어요. 예전에 EBS에서 했던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걸로 판명이 된 얘기인데 제한된 정보 안에서 되게 좋은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운의 잔해만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기능은 잔해에서만, 특정한 기능은 운해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긴 하나 둘 사이에 교량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운해와 잔해가 완전히 끊겼을 때, 단절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얘기하는 테드톡이 있어요. 제가 그 뇌과학 박사님, 신경과학자 그 성함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호텔에서 뇌출혈이 온 거죠. 여기 왼쪽 뇌에. 왼쪽 뇌는 세상을 과거, 현재, 미래로 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고 해야 될 일 분석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여기는 전체로 보는 거예요. 우주로. 아니, 운에는. 그래서 이분이 스트로크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평생 연구를 해왔는데 뇌출혈이 딱 가서 쓰러지는 순간 이게 피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리로 가는 피가 이제 점점 끊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빨리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수첩을 펴놓고 했는데 이 전화번호를 인지를 못 하겠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숫자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깜빡깜빡하니까. 여기서는 이걸 그림으로 전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패드의 2번이라는 그림과 여기 수첩에 적혀있는 2번이라는 그림을 매치시켜가면서 이 사람이 간신히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랬는데 8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자기가 좌뇌가 돌아오면 세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근데 운해가 딱 켜져 있는 순간, 이게 딱 꺼지는 순간 자기가 온 세계와 하나로 합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쪽 갔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쪽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거기서 자신이 느꼈던 그 지복의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잔해 운해에 대한 이해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진화상으로 나타난 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상 보면 파충류가 먼저 나타나고 포유류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뇌는 뭘 하냐면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걸 해요. 생리작용. 제가 아침 드시고 오셨는데 지금 내가 아까 씹을 때 몇 번을 씹어서 넘길 때 근육을 몇 번 사용해서 넘겨야 되고 이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위에서 요게 지금 몇 번 쪼물락쪼물락 했으니까 위에 걸 몇 번 한 번 더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주관하는 게 뇌간이라는 거죠. 요 손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생존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위협이라는 게 느껴지면 자, 여기서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얼어붙일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자, 조금 더 발달을 하면 포유류의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근데 그 포유류의 뇌는 요 파충류의 뇌를 둘러싸고 발달을 하는 거죠. 얘가 감정, 정서, 변형계라는 거,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공포, 두려움, 환희 이런 것들이 저 뇌 안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심리 치료가 옛날에는 다 더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단계가 되면
여기 대뇌 심피질이 발달을 하는 게 우리 인간만 그런 거 아니고 소위 고등 영장류라고 하는 애들이 다 있죠.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이런 애들 우리까지 여기까지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요걸 이제 이 모델에 따른 거고 인간의 뇌는 사실 요 빨간 부분이 뇌간인데 얘가 그 중뇌 부분이고 요 부분이 심피질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뇌가 각각 주 기능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충류의 뇌는 생리작용과 생존에 관한 걸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막 흥분을 했는데 그 흥분의 원인이 어떤 그 무서운 생각,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막 심장박동 뛰고 막 눈 커지고 말 빨라지고 호흡 막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들어와서 흥분을 하니까 몸의 생리작용이 바뀌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삼중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트라이뷴 브레인인가 그래갖고 삼위일체의 뇌예요. 지금은 이 조금 더 이해하면 할수록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종교적 색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거. 딱 상황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 좋아 이렇게 결정을 하는 뇌예요. 근데 위협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꺼지는 거예요. 얘네 두 개가. 진화상 늦게 나타난 얘들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남아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런데 얘가 한 선택이 얘나 얘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폭력의 상황. 그러니까 요즘 학폭이나 뭐 성폭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폭이나 성폭 피해자들이 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신같이 내가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 병신이라는 단어도 좀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자기 일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조금 더 용기 내서 저항하지 않고 그때 내가 왜 좀 더 뭘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때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심피질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안전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 위기 상황,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는 파충류의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고요. 그런 폭력의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그러지 그랬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의도치 않게 2차 가해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좀 험한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게 이제 틀린 이론이라고 판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요 세 가지 구조가 그러면 파충류의 뇌에는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스위치가 안 켜진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화상 나타난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는 있는데 이 템플레이트에 요만큼을 사용을 한 거죠. 요만큼을 사용을 한 거고 우리는 이만큼을 사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그 뇌나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보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력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난 거죠. 단, 우리가 우리한테 그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뇌의 언어와 DNA의 언어는 다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는 건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 다발 속에 암호로 돼 있고 이 뉴런은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할 때 특히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뉴런 하나하나마다 뭐 수천 개의 그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뉴런 전체를 다 하면 10의 14승계 그러니까 10의 12승계가 좋으니까 한 100조 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보를 다 캐내서 도서관에 담는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두뇌 도서관이 유전자 도서관보다는 엄청나게 더 크고, 그래서 배우려는 열망이야말로 생존의 도구다. 지금 평일 아침 10시에 저기 우리 선생님 직장까지 째고 여기 와 앉아 계시다라는 거. 아니, 금요일날 강의해야 될 때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못 오신다 해도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직장에 쉬고까지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우는 열망이라는 게, 이 생존이라는 게 뭐 단순히 우리가 더 이상은 예전처럼 정말 죽고 사네 이런 기초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열망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가라는 거. 그리고 인간을 특징 짓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동물들도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아시잖아요. 아까 그 포유류에서 이미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고양이 닐라 얘기를 좀 하면,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걔는 막 눈으로도 욕하고 울음소리로도 욕하고 이제 맨날 혼나거든요. 좀 똑바로 해라. 내가 지금 이거 원한다. 근데 왜 안 해주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데 근데 정말 중요한, 그건 우리가 공통된 것이라면 인간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사고 능력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동서양이 비슷한가 봐요. 다들 이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보통 거의 마지막에 보는 게 동물들 동영상이래요. 남의 집 고양이, 남의 집 강아지 동영상 왜 그렇게 많이 보게 될까요? 그죠? 너무 귀엽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동물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동영상을 되게 많이 모아요. 특히 이종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에도, 그리고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인간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야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애들 것도 모으지만 야생에서도 나타나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야생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협력, 공존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게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침팬지들도 자기네 집단 안에서는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인 구달 할머니가, 박사님이 10년을 보셨을 때는 정말 물론 알파 메일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긴 하지만 되게 평화롭고 협력하고 그런 협동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11년 차에 이분이 잠깐 전 세계 다니면서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곰베를 잠깐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 밑에 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죠. 얼마 전까지 한 가족으로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던 애들이 영토 싸움이 일어나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는 엄청난 폭력성을 보이는 걸요. 그래서 그때 제인 구달 박사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화의 역사를 이들과 나누고 있다면 그런 폭력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봐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공존과 협력, 이타성, 사랑, 폭력, 살인, 어느 걸 선택할 거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되게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침팬지들 같은 경우는 협력을 하는 중에도 그 범위가 자기 집단밖에 되지 않아요. 숲 밖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걔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거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도 잘 모를 때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무지에서 온 것일 때인데, 우리는 지금은 그 무지를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을 특징 줬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파충류 수준의 두뇌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적어놨어요. 고양이 2마리 얘기를 좀 하면, 큰 고양이가 좋아하는 해먹이 있어요. 이렇게 볼이 있어요. 근데 둘째의 특징은 뭐죠? 첫째가 하는 건 무조건 나도 다 해봐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자리를 비웠는데 둘째가 들어갔어요. 첫째가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봤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게 참다가 가서
근데 둘째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펴고 이제 거의 잠이 들다 했어요. 탁 가가지고 탁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어떡할까요? 둘째의 배포는 정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놀라서 너무 화가 나서 삐쳐가지고 휙 울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조카들을 만났어요. 조카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4학년, 2학년 그렇게 싸우고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려줬는데 왜냐하면 얘네 둘이 특성이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첫째 고양이가 가서 둘째 고양이를 탁 하고 쳤거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얘네 대답이 똑같았어요. 지네 역동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냥 버티고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싸우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고양이 수준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럴 때니까 괜찮아. 근데 대학 가서도 고양이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또 좋은 차원에서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는 한 영역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란다. 그럼 그 많아진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글쓰기라는 걸 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세대 간, 그러니까 동시대적으로는 이제 전파가 가능했고, 그게 통시적으로도 전파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전 몇 세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시절에 쳐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렸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요새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 약간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진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유전자 정보의 차원으로 조금 돌아오는 면이 있긴 하지만 지난 생명 진화할 때 조금 빠뜨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몸은 우주 138억 년 진화 과정의 산물이에요.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소하고 산소예요. 수소는 우주 138억 년 역사에서 생성될 수 있었던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조건이. 빅뱅 직후. 물론 38만 년이 지난 후이긴 하지만 우주 역사에서 38만 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빅뱅 직후. 그 다음 물, 산소라는 원자는 물리적인 조건이,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물리 조건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다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들은 다 우주에 기원을 두고 있다.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몸을 가만히 놔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해가 뜨고 지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시계에 많이 의존하고 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해와 달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해와 달이라는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공간에 시계도 없이 만들어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엉망인데 점차 이게 24시간 주기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대요. 옛날에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왜 요즘도 그런 실험 하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 달 동안 누워만 계실 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은 되게 많이 줘요, 사실. 맞아요, 네. 아니, 이동 폭을 이거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청년들은 그거 해요. 예, 예. 이렇게 무슨 신약 개발하는데 내 몸을 뭐 리모트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지구 자전 24시간. 근데 지금 24시간이 아니고 옛날 24시간보다 조금 짧았던 옛날의 자전 주기를 닮은 그런 생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피 나면 우리 습관적으로 하면은 짭조름하잖아요. 그죠? 비릿하기도 하고 짭조름한 건 소금이 들어있어서 그렇고 비릿한 건 철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 그 짭조름한 소금물의 농도가 지금보다 더 짰던 고대 바다, 처음 생명체가 만들어졌던 고대 바다의 소금 농도하고 같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 엄마 뱃속에 양수의 보호를 받았죠. 양수의 소금 농도가 저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긴 하지만 우리가 바다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다,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되고요. 눈은 빛을 잡는 엽록소가 변형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엽록 그 조류 남세균이 처음 만들어지게 됐던 발명되게 됐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동물 세포, 그 식물 세포에서 조금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되게 돼요.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눈이라는 게 발현하는 거는 그 한 줄기로만 된 건 아니고요. 다른 줄기 안에서도 빛을 감지하는 능력들이 생겨난 게 이제 눈이라는 기관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눈이 보면 완벽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맹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안에 수정차가 이렇게 있으면 동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요 동공, 요 망막에 신경세포가 다 있어가지고 요게 쏙 모여가지고 뇌로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만약 요 이미지 상이 요 신경세포가 모아져서 뇌로 연결되는 요 지점에 딱 떨어지면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맹점이라 그래요. 그럼 맹점이 없는 눈이 더 좋은 눈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말미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튜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쏙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구조가 변형돼서 된 게 우리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시초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 모이는 요 점이 생긴 거죠. 근데 독수리 같은 새들은 이게 없어요. 맹점이. 걔들은 다른 경로로 진화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화의 과정은 어떤 우연성이 겹치는 그 변형의 과정에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이걸 싹 다 지우고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우리 진화의 흔적 그러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그 뭐죠, 꼬리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 5개인가 6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고양이가 16개인가? 뭐, 이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고양이들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는 원시의 단세포 유기체에서 바로 내려왔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원핵세포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같이 합쳐져서 진핵세포라는 걸 만들고 이게 다세포가 되고 장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라는 거는 10억 년 전에 발달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척추동물은 신경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가늘고 근 신경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5억 년 전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배아는 그 진화 과정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되풀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착상됐을 때 세포 몇 개짜리죠? 난자와 정자가 만난 하나짜리예요. 근데 얘가 착상이 딱 되면서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 2배, 4배, 8배, 16, 32, 64 이렇게 쭉 해요. 요걸 한 50번만 하면 지금 우리가 되는 거예요. 2에 50승 하면 지금 우리 정도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걸 하는 단계별로 스위치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 제가 임신기간 안 겪어봐서 몇 주에 뭐 눈 만들어주고 몇 주에 손 만들어주고 이걸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옛날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떠올려 보시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어떤 시점에 뭐 이렇게 어떤 그 잘못된 변이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제대로 발현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잘못된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독일인가 어디에서 무슨 약을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그게 태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매스거릴 때 아, 네네,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네. 네. 입던 약이. 그죠?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임산부들이 보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해도 웬만하면 약 안 드시고 자기가 그냥 아프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아, 여기. 우리 인간의 뇌에 파충류의 뇌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우리 두 다리는 초기 바다 생물이 4발짜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네 발이 있다가 앞발이 들어 올려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이 5개 된 거는 처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느러미에 뼈가 5개였던 애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런 흔적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났는데요. 너무 재밌게 한 거죠.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2장을 달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5분이라도 좀 쉬는 게 필요하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그냥 달려볼까요? 아, 네. 자, 제가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화라는 게 이런 우연성의 산물이어서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고쳐 쓰는 집 같은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다른 지적 생물과의 비교를 많이 하죠. 우리가 고래를 연구한다거나 고등 유인원들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와 닮은 점과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러면 외계 지적 생명체는 어떤가?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런 고등 생명체들과 비교를 한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과는 어떨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였던 보이저호에 실려갔던 이런 골든 디스크가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요 얘기는 잠깐 할게요.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77년에 보이저호가 저 명왕성을 넘어서 태양계 바깥까지 가는 걸 이제 쏘려니 처음부터 바로 비싼 걸 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되니 좀 단계별로 가게 되잖아요. 그 단계에 있었던 애들이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예요. 자, 10호와 11호라는 건 그 앞에 9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10호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처음으로 소행성대를 지나서 목성을 우리한테 보여줬던 애고요. 11호는 얘도 소행성대를 지났겠죠? 그 다음 토성을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주로 계속 날아가다가 하나는 97년에 하나는 2003년에 상당히 최근에 이제 연료가 다 돼서 끄졌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 스핀이라고 하는 거 똑바로 섰느냐 거꾸로 섰느냐, 그 다음에 펄사 19개, 그 다음에 이게 태양이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인데 우리가 3번째인데 요런 궤도로 지금 날아왔다. 되게 단순하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이오니어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런 그림을 해서 시간 여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발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걸 발견하는 이런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라고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보는 건 요건 아레시보 망원경에서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어라는 신호를 보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전파는 이렇게 파장이 커서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 밑에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철망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해놓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매끈하게 뭘 좀 붙여놓은 건데, 이게 왜 산과 산이 만나서 계곡이 좀 움푹한 데다가 그냥 철사 구조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망원경이에요. 지형 지물을 거의 그대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은 쭉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만 보느냐 아니면 살짝 이쪽도 볼 수 있고 살짝 이쪽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반사가 돼서 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신호가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얘 각도를 살짝 틀면은 이게 이쪽의 걸 볼 수 있고 얘를 이쪽으로 조금 틀면은 저쪽의 걸 볼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는 아레시보에 한번 가보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 가보지는 못했는데 영원히 가볼 수 없게 됐는데 2020년에 이 받치고 있던 이 철 구조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호를 내보냈는데 1974년 11월 16일에 저 이 날짜 기억할 것 같아요. 제 조카 생일이거든요.
걔가 74년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허큘레스 대성단, 그러니까 뭐 그걸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지구랑 닮은 별, 아니 태양과 닮은 별이라든가 뭐 가깝다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선전해서 전파 신호를 보냈는데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라는 논란을 자아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낸 건 뭐였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고 왜 이진법을 사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똑바로냐 거꾸로냐,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라는 그 신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일단 1에서 10까지 이진수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는 5개 원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라고 보내줬어요. 뭐였을까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하나가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헬륨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걔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럼 이제 자, 원소가 있었죠?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는 방식. 그럼 분자가 됐어요? 그럼 분자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생명체가 될 거니까 걔들이 염기쌍의 DNA 분자에 어떤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인구는 얼마고 키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것도 지금 그 이진법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태양, 지구를 살짝 올려가지고 태양계의 지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걸 보낸 아래 15망원경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망원경은 지름이 얼마였는지, 이런 정보를 넣어서 해줬어요. 그럼 이제 아래 15망원경이 없어졌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산에서 산을 이용해서 500m짜리를 만들었어요. 2016년에 완공해서 작년에 이제 그 관측합시다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받고 이랬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그럼 16년에서 21년 5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완공이 16년이면은 그 전에 계획 세우고 짓고 뭐 이러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되게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필요한데 중국 공산당은 그걸 하기에 되게 좋은 정치 구조예요. 4, 5년마다 정치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우주항공,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쪽에서는 지금 조금 말이 많은데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됐겠지만 우주항공 사무실을 사천에다가 하겠다고 그냥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 잘 모릅니다. 사천에다 놓는 게 말이 돼요.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사천에 누가 갈 거냐? 그럼 사천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장기적인 발전에서 우주항공 하면은 결국 뭐 로켓 쏘고 뭐 위성 띄우고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설을 거기에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좁은 나라긴 하지만 이동하는 데 시간 다 써먹게 되고 이 계획이 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망원경 천문대를 세우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번 빛이 없어야 된다. 2번 그래서 사람들한테 멀어져야 된다. 2번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였잖아요. 여기가 1번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는데 2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래갖고 사람을 못 구했어요. 여기서 이 망원경을 그러니까 사용하며 연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공고가 전 세계에 나갔는데 사람이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 공고가 유찰되고 이러는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계 생명을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거라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능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지난번과 다르게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식이 좀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도 하고 그림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랬어요. 자, N. 우리 은하 안에 지적 생명체의 숫자.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입니다. 이거 다 가능성이에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아주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무슨 식이야?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자, R은 뭐냐면은 우리 은하 안에서 별이 탄생하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별 탄생을 얘기하는데 이런 그 성간구름을 나타내놨느냐 아시죠? 성간구름에서 별들이 태어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토성 같은 행성을 하나 갖다 놨어요. FP. F는 확률이란 뜻이고요. P, planet. 그러면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확률. 근데 그냥 행성이 아니고 지금은 행성은 그냥 100%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닐 수도. 하여튼 행성은 무조건 다 있는데 그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일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발현할 가능성. E는 emerge예요. 생명이 실제로 나타날. 그럼 생명이 나타날 수는 있죠. 죄송합니다. 요게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고.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행성 중에 생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성이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행성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N은 항상 개수거든요. 우리 같으면, 우리 태양계 같으면 수금지와 목토천왕명 8개를 행성으로 본다면 8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건 금성, 지구, 화성 정도만 그 위치에 있는 거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목성의 이오나 토성의 타이탄 같은 그러니까 위성이지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N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성의 개수는 여기서 행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위성이 안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위성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되고 그 중에서 N은 몇 개, 뭐 이렇게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 그죠? 나타났어. 근데 걔가 진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이런 숫자가 들어가냐면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생명체가 발현은 했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뭐 이런 그런 단계까지는 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우리 정도로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는 못한 것 같다. 왜? 그러려면 그 행성이 이 생명체가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안정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화성에서는 그 환경이 유지가 되지 못했던 거죠. 열이 너무 빨리 사라진다거나 물이 너무 없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화학물질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발달한 문명 중에서 외계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존재로 발달할 가능성. 그냥 문명도 안 돼요. 기술 문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카 문명이 있었어요. 호주에도 2만 년 이상 문명이 있었어요. 원주민들. 근데 그 사람들은 기술 문명을 만들지 못했죠. 그럼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 20만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물론 저는 우주 사점 맥락에서 보자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좋은 문명의 역사로 보면 한 20만 년 정도를 봐요. 동굴벽화 나오고 이러는 건 뭐 300만까지 가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 문명을 가진 건 얼마나 됐을까요? 외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 답이 안 나오시죠? 자, 우리가 대륙과 대륙 사이에 전파를 쏴가지고 교신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소위 전보라는 걸 보낼 수 있게 된 게 19세기 말이에요. 외계에 전파 신호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거 19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라고 칼 세이건은 추정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신호가 처음으로 그때 외계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골든 디스크에 보면은 이렇게 신호를 해독을 하면 그 밑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 개념이 콘택트라는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외계에서 신호가 왔어요. 받았어.
열심히 디코딩을 했어요. 아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디코딩을 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그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라는 신호를 이렇게 바꿔서 했더니 뭐가 나왔느냐.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7, 80년대 유럽인들, 미국인들 그 냉전 시대에 히틀러의 영상이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적대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인가 미국 국방부에서 UFO 근데 UFO라고 얘기하지 않고 UFO라고 부르는 순간 너무 상상력이 이상하게 많이 가니까 이름을 최근에 새로 바꿨더라고요. Unidentified, 미확인, Flying Phenomena. 그래서 현상,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공군들은 하늘에서 날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근데 자기네가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현상,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드디어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밀이 아니라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원래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뭐 열자고 계획하니까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소설 속에서도 난리가 나요. 우리가 이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 이들과 과연 교신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표면의 그 신호를 딱 보니까 그 밑에 한 층이 더 있는데 거기에는 우주선을 설계할 설계도가 있더라라는 게 그 소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타고 가는 게 그 조디 포스터가 했던 그 역할인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문명을 가지게 된 지는 사실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정말 짧다. 우리가 20만 년에서 100년이라 해도 그건 엄청나게 짧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L인데 L은 length,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에요. 이 기술 문명이 존재할, 지속할 시간, 길이를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에서 이 계산할 때 보통 저걸 만년으로 많이 쳐요. 왜 만년으로 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가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명들의 존속 시간을 대충 쳐본 거죠. 라고 하기에는 사실 농업 문명 이후를 치면 지금까지가 만년이에요. 그 농업부터를 문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 만년이라고 쳤는데 사실 이거 되게 뭐라 그러죠? 후하게 계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술 문명이 만들어진 건 사실 10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만년 괜찮아요. 그 문명이 지속할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말 우리의 지금 현재 문명이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얘기죠.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비관론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추정치가 숫자가 안 나오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드레이크가 했던 건 2개인가 뭐 그랬었고요. 지금 100개 정도 보기도 하고 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게 예전의 자료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확인해도 요거 숫자는 같더라고요. 지금 관측된 외계 행성 후배는 5,800개 정도가 되고 슈퍼지구. 크기는 지구보다 좀 크지만 암석형인 그런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성보다 훨씬 작고요. 3,000개가 넘고 지구 크기 정도 그래도 되는 거는 26개. 근데 그 중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별이 태양 정도가 있고 태양보다 작은 애들은 온도가 낮으니까 그 물이 액체로 있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훨씬 더 가까이겠죠. 밝은 별일수록 더 멀어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구는 바로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 지구 골디락스 컨디션, 골디락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케플러라는 요런 행성 탐색하는 위성에서 만든 얘네가 가장 그 조건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해는 우리 태양보다 한 10%보다 조금 작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안에 있는 행성이 우리가 365일을 돌면 얘네는 385일.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지구의 한 1.6배더라 그래서 2015년은 얘가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후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얘를 이제 첫 번째 후보로 삼았을 텐데 최근에는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쟤랑 좀 다른데요. 얘가 지금 행성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 6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얘가 우리 태양계라면 이게 걔네들 태양계인데 얘들은 이 태양보다 조금 작아요. 한 90 몇 프로. 이 컨디션을 조건하는 근데 행성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크고 요런 죄송합니다. 이름이 케플러 저거 뭐 그런데 걔를 못 찾았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인가. 우리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들은 있죠.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수상이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를 대변해 줄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첫 번째 시도를 한 게 유엔이죠. 유엔이 막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찌그럭삐그덕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지구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칼 세이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칼 세이건이 사회적인 이슈에도 되게 그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칼 세이건 반핵 운동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버스 타고 웃는 그런 사진도 막 나와 있고 그런데요. 핵 겨울이라는 단어를 칼 세이건이 처음으로 썼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핵폭탄이 터져요. 그러면 먼지 구름이 올라가서 대기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죠. 나가시마 후쿠시마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히로시마를 잘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인데 또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님은 그걸 허가를 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지금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그런 그 직접적인 방사능의 피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폭발과 함께 수많은 그 지표면의 먼지들이 대기 중에 올라가서 대기 순환 시스템에 같이 섞이면서 얘들이 태양빛을 차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광합성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핵겨울이에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 이런 가능성을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또 칼 세이건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동이 지구라는 생태계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이 정말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왔던 거 잠깐 좀 소개하면 이 리처드슨이라는 기상학자가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어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경험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면 뭐 지금 크로아티아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거 91년에 그 세르보비아 뭐 헤르체고비나 뭐 이쪽에서 벌어졌던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알렉산더가 뭐 가고 십자군 원정 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빈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당연히 큰 전쟁들은 뭐 10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로 드물다면 작은 전쟁들은 그 빈도가 되게 짧더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91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세기 후반에 냉전도 끝났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외부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남북 아일랜드로 갈렸던 것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을 하면서 남북 전쟁을 해서 남북으로 갈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러시아라는 곳에 묶여 있을 때는 전쟁을 안 했는데 러시아가 사라지니까 자기네끼리 치고받게 싸우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주 작은 개인의 그 죽음까지 이걸 다 해보니까 이 곡선 안에서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규모의 그것이든 개인 간의 죽음, 우리가 개인 간의 것은 살인이라고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묶음 안에 들어가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요런 걸 가지고 심층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라면 그 개인 무의식이 합쳐졌을 때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등장을 하는 게 전쟁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미세먼지, 지금 뒤에 사진이 이제 미세먼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산 타워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그 핵겨울 이론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근데 핵겨울 이론은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휴. 그리고 2011년 10월에 세계 인구가 70억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80억을 돌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여기 예측에 따르면 한 3년인데 제가 사실 그 인구 통계까지 확인은 못해서 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인구가 주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참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지구 생태계의 자원으로는 100억까지는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사람의 그 100억 계산에 다른 생태계에 우리가 주는 부담에 대한 것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지구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예요. 지금 있는 걸 다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럽은 그런 전통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신자유화 이후로 너무 미국 쪽으로 그 승자 독식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서 지금 유럽도 많이 깨지고는 있는데 제가 더블린에서 이제 포닥으로 근무할 때 제 뒤에 선배 포닥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맨날 데꼬 그러고 아내하고 전화해갖고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는데 데꼬가 알고 보니까 오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지금 생각은 마누라 전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끊을까 보니까 오케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부자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되는 순간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자가 된 게 자기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그 사회 기반 소수를 다 해주고 다른 노동자들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지가 좀 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지고 싶어도 정말 가난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포닥의 월급으로 애를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 친구, 저랑 같은, 여기는 선배였으면, 저랑 이제 같은 기간을 있게 된 이 친구는 또 어떤 말로 제 염장을 뒤집어 놨냐면, 둘이 이제 2년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저는 그 다음 잡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잡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야. 아,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끝나면 6개월 쉬어야지. 그럼 너 6개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실업급여 받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아, 염장지. 근데 그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드러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국민인지도 드러났었죠. 그죠? 금모기.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그 은퇴하시는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내 집에 금부치가 없대요. 97년에 다 안 해놔가지고.
우리 그런 민족인데. 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핵겨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었어요. 우리는 약간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터졌던 걸 좀 고소해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 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서구 지성에게 준 공포감은 엄청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파괴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무너뜨려서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모아서 그 핵 연구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날까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하세요. 2020년이 접어들면서 이게 100초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요인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위협을 핵전쟁.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핵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돈 있으시면 남반구로 이사 가세요. 적어도 대기가 남반구와 북반구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예요. 생태계 변화. 그다음에 파괴적인 기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혹은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뭔가 잘못해서 나온 거라면 이 정도 치명률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코로나19 너무 잘 보셨으니까, 그죠? 그것들이 2020년부터 100초가 됐고요. 제가 모니터링 처음 시작했을 때는 2분 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2.5분으로 확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015년만 해도 3분 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잘 느끼질 못하고 있죠. 왜? 아이고.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기술 문명의 출현을 눈앞에 둔 인류의 고향인 행성 지구에서는 지금 자기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니 한창 진행 중이다. Really? 라고 하고 싶죠.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손 잘 씻어 그럼 다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 경기 침체가 오죠. 지금 우리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밀값, 식용유값 10배 뛰고 뭐 밀값 내년에 막 2배 뛰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근데 그 뒤엔 기후변화가 있죠. 그 뒤에는 생명 다양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생명의 그물망에 지금 엄청난 구멍들이 뻥뻥뻥뻥 터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되게 무거운 소식을 한꺼번에 또 충격으로 처음 접하는 거여서 충격이 되실 분도 있는데요. 미리 어떤 희망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요거하고 한 장 더 있습니다. 6년 남았습니다. 온실가스가 올라가면은 한참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르게 돼요.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1.5도까지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야 되고 남은 양이 얼마라고 계산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확률로 얘기를 했어요. 1.5도로 오르는 걸 한 66% 확률로 1.5도까지는 오르겠다라고 하려면 4,200억 톤을 줄여야 돼요. 밑에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걸 한 50%로만 막으려면 한 5,800톤 조금 더 올려도 되긴 해요. 그런데 50이면 뭐예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도 66%가 낫지 않을까요? 한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매년 배출하고 있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참 공교롭게도 딱 420억 톤이었어요. 10년이면 그걸 다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속도를 유지를 한다면.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거 줄이자라고 정부 간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2020년에 다 봉쇄하고 난리를 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고 이랬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2020년도부터만 알고 줄이기 시작을 했으면 매년 4% 저감하면 됐어요.
그럼 작년에 6%, 재작년에 6% 했던 정도의 고통이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리 2020년도 아니고 2022년에 와 있단 말이에요. 2019년부터 했다면 매년 18% 저감이에요. 자, 6%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18%? 근데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의 보고서인데 올해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올해에 요게 5차 보고서 나오고 특별 보고서거든요.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1.5도 이미 안 된다. 3도까지 오른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도가 오르면 2도가 오르면 3도가 오르면 6도가 오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도, 2도, 3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0.5도 차이로 죽어가는 생명체와 죽어가는 나무와 숲의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제 노후가 너무 걱정돼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 20대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미래 세대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 노후에 일어나는 일인 줄 잘 몰랐고 제 노후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자각이 온 건 2018년 폭염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인데 그 폭염에 제가 그렇게 허덕이는 걸 보면서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게 힘들구나. 2030년, 50년이면 나는 나이가 80인데 살아있다면 80에 우리 부모님이 지금 80대시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적응을 못 하시는지를 정말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해도 이 양의 10%에서 20%, 최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20%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제가 기술만으로 안 된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제가 해결책이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포함한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투자를 안 하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전 쪽하고 화력발전소 쪽에서 난리 나잖아요. 잡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잡 줘가면서 이게 그 전환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다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우리가 지구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 근데 답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마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사회 전체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세상의 3.3%만 바뀌면 돼요. 3.3%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위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요. 제 이름이 정규여서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집단에서 키를 잰다거나 뭐 머리카락 길이를 잰다거나 이런 랜덤한 어떤 걸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면 이 한가운데에 95%가 들어가 있어요. 요 끝에 끄트머리에 5% 정도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합쳐서 5%니까 이쪽 끝에는 2.5%가 있는 거겠죠.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거 몇 %만 바뀌면 된다고요? 3.3%. 이 산을 전체를 다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누가 바뀌어? 힘들죠. 근데 내가 요 끝에서 한 걸음만 더 이쪽으로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살림의 문화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태적인 문화로 나는 한 걸음만 이동하겠다라고 하고 내 옆에 한두 명만 더 데리고 가시면 돼요. 이 마을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